자, 우리가 표면 거칠기 라는 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생각을 해볼 게 있는데, 여러분들 현장에서 또는 수업 시간에 미크론이라는 용어를 지금도 사용하나요? 미크론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있나요? 없어요? 요 1번하고 2번의 차이점을 여러분들 아시나요? 처음 들어보나요? 여러분들 현장에 가면 이제 미크론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을 거예요. 이 미크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마이크로미터는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들이 마이크로미터는 배웠으니까 알겠죠? 국제단위계에서. 마이크로미터는 무슨 뜻이에요? 마이크로는 무슨 의미죠? 마이크로? SI 단위계에서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는 적두어죠? 그죠? 그러면 나노미터 할 때 이 나노는 뭔가요?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이라는 10의 접두예요.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2승은 센티, 10의 마이너스 3승은 밀리, 이런 거 쭉 배웠죠? 그래서 지금은 이건 10의 접두어,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는 접두어와 미터라는 단위. 그러니까 1미터에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 요것이 마이크로미터. 이런 뜻이에요. 그럼 미크론이라는 건 뭐냐? SI 단위계에서 10의 접두어가 이렇게 체계화 되기 전에, 뭐 벌써 몇십 년 전이죠. 뭐 60년 전. 이때 미크론이라는 용어를 썼었어요. 미크론 또는 마이크론. 근데 이 단어를 지금도 써요. 오차가 뭐 1미크론이 벗어났다. 그때 이때 쓰는 미크론이라는 것은 마이크로미터라는 거하고 같은 얘기인데, 현장에서는 옛날에 쓰던 것을 계속 지금도 쓰기 때문에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는 표현은 거의 못 들어봐요, 여러분들이. 미크론이라고 다 해요. 그건 뭐냐 하면, 관행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바꾸기가 어렵다. 그래서 몇십 년 전에 쓰던 것을 지금도 계속 미크론, 이런 용어를 쓴다라는 건데, 이 표면 거칠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surface roughness 라는 이 용어는 1980년대 초에 제정된 ISO 규격에서 썼던 용어예요. 그리고 1999년도에 이제 KS에서 요거를 표면 거칠기라고 이걸 번역을 해서 KS 규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표면 거칠기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과제를 내보니까 여러분들 레포트 쓰면서 표면 조도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기억나죠?
조도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조도라는 것도 얼마나 거치냐, 거친 정도를 조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칠기를 한자로 표현하면 조도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일본에서 표면 거칠기를 표면 조도라고 한자를 썼어요. 일본도 한자를 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일본 제품 측정기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어떤 제품이 들어오게 되면 그 제품을 생산한 나라의 문화도 같이 들어오게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조도라는 말을 쓰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조도라는 말이 현장에서 널리 쓰이게 된 거죠. 이거를 번역을 하면 이제 거칠기인데, 여러분들 생각할 때 라프니스라는 것을 표면 거칠기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표면 조도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거칠기가 난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또 항상 연습하는 거, 의견이 있으면 왜 그런지를 또 설명을 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면 좋겠죠? 왜 거칠기라고 표현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응? 우리말로 표현하면 거칠기가 되니까. 자, 거칠기라는 표현을, 이거는 번역을 하면 거칠기가 되니까 거칠기를 쓰면 좋겠다. 또 다른 의견이 있나요? 네? 느낌이, 그죠? 느낌. 또 원래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예전부터 좋았던 단어죠. 표면 거칠고 거칠기로 들었기 때문에. 표면 거칠기라는 걸로 우리가 계속 들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습관. 자, 그러면 조도라고 쓰면 안 될까요? 이거는 된다 안 된다는 없어. 된다 안 된다는 없는데 이제 금방 여러분들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의 느낌, 거칠게 하면 감이 이렇게 탁 오잖아요. 근데 조도하면은 이게 한자니까 무슨 의미인지 잘 안 와닿고, 그 다음에 또 수업 시간에 계속 거칠기라고 썼으니까 그게 더 익숙하다. 그죠? 요 습관이라는 것은 익숙하다는 거하고 관계가 돼 있죠. 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조도는 일본에서 쓰는 용어니까 우리는 쓰면 안 된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쓰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그거는 또 조금 이제 다른 문제가 되죠. 네, 다른 문제가 되고, 그게 거칠기라고 쓰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도 거칠기로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요. 거칠기가 있고 파상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고역 필터를 통과한 건 거칠기, 저역 필터를 통과한 건 파상도,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럼 파상도는 뭐라고 우리가 표현하면 좋을까요? 파상도는 지금 우리 규격에서 파상도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우리식으로 치면은 뭔가 한국말로 번역을 한다 그러면 웨이브라는 게 어떤 이런 물결이니까 물결의 크기? 물결도? 물결 느낌? 이거는 또 익숙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파상도는 그냥 파상도라고 현재 쓰고 있어요.
근데 한자끼리의 조합이라고 치면 조도 파상도 이렇게 대비해서 사용하면 좀 더 어울릴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거는 우리가 거칠기 파상도 이렇게 쓰고 있다 라는 거예요. 거칠기하고 파상도. 이런 용어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이게 표면이잖아요. 이게 제품의 표면이에요. 이 가공 표면에는 거칠기만 있는 게 아니죠. 거칠기도 있고 파상도도 있고 또 형상도 있고 그런 성분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 실습 측정할 때 무슨 측정기를 썼어요? 측정기 뭐를 써서 실습을 했죠? 표면거칠기 측정기를 사용했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파상도 입장에서 보면 나도 같이 측정하면서 왜 얘는 표면 거칠기 측정기라고 이름을 붙여놨지? 좀 서운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어느 집에 개똥이하고 소똥이하고 쌍둥이를 낳는데 맨날 저기는 개똥이네 집이야 개똥이네 집이야 이렇게만 부르면은 소똥이가 이름이 나도 이 집 자식인데 왜 소똥이네 집이라고 안 하고 다 개똥이네 집이라고 하지?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지금 여기도 말을 안 해서 사실은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96년 97년 이때 개정된 ISO 규격은 공식 용어가 Surface Texture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이게 언제냐 하면 96년이니까 뭐 한 25년쯤 됐네요. 그죠? 그래서 25년쯤 전에 Surface Roughness라는 것이 Surface Texture로 규격이 변경이 됐고, 이것을 KS에서 번역을 할 때는 이제 2008년에는 표면 조직이라고 그 규격에 변형을 했고, 2014년에 번역한 ISO 4288 요거는 여기도 조직이라고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2016년에 번역한 ISO 25178 여기에서는 표면 텍스처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되나? 이런 문제가 있죠. 근데 이때 이제 조직이라고 번역을 한 것은 접촉식, 우리 실습한 것처럼 저런 접촉식 표면 거칠기를 사용해서 측정하는 이 규격은 표면 조직이라고 번역을 했고, 요거는 비접촉이에요. 요거는 3D 비접촉식. 여기에서는 이제 표면 텍스처라고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는 용어가 다 이제 텍스처가 되는 게 맞죠. 그 표면 텍스처 안에 거칠기, 파상도, 형상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될 거냐? 조직이라고 해야 될 거냐? 텍스처라고 할 거냐? 결이라고 할 거냐? 이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거칠기라고 계속 쓰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회사에 나가서 그런 관행을
좀 고치고 미래지향적으로 여러분들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텍스처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영어 사전을 제가 3가지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The way that something feels when you touch it. 그죠? 어떤 것을 이렇게 만졌을 때 무언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방법. 이거를 텍스처라고 한다. 이건 우리가 표면 거칠게 얘기할 때도 뭐 거칠거칠하다, 매끈매끈하다는 감각의 기본, 이게 거칠기라고 했죠. 그거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또 한 가지는 The way that a food or drink feels in your mouth. 우리가 입으로 뭔가를 먹거나 마실 때의 어떤 느낌, 이거를 또 텍스처라고 한다고 그러고요. 근데 이제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해석은 여기 3번째예요. The various parts of a song, poem, movie 등등 and the way that fit together. 이건 무슨 뜻이냐면 어떤 노래를 한다든지 시를 읊는다든지 뭐 음악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할 때 그것을 이루고 있는 다양한 부분, 그리고 그것들이 서로 어우러지는 방법, 이런 것들을 텍스처라고 표현했는데, 요거를 내가 우리한테 맞게 이렇게 좀 적용을 해보니까 요거를 이제 표면이라고, 이렇게 바꿔보면, 그죠? 표면을 이루는 다양한 부분,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어우러졌느냐 하는 것이 텍스처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국어사전에 보니까 텍스처를 질감이라고 표현이 됐어요. 그 질감이라는 것은 어떤 재질의 차이에서 받는 느낌, 또는 거칠다, 매끈하다, 부드럽다 등의 물질 표면에서 느끼는 성질, 그리고 텍스처는 여기에서 텍스타일이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이건 뭐냐면 우리 그 옷감을 얘기하는 거, 옷감. 이 옷감이라는 건 실로 이렇게 짜여진 거잖아요. 그것을 어원으로 해서 텍스처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것은 그 천이라는 것은 재질이죠. 옷감. 옷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옷감의 지질, 조직. 지질이라는 것은 표면을 이렇게 느끼는 감각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서 어떤 느끼는 거다. 이렇게 지금 사전적으로는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질감을 하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질감이라고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질감은 좀 뭔가 미술이나 사진, 디자인 이런 데서 주로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기계적인 표면에 적용할 때는 조금 의미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surface texture를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단어, surface는 그냥 표면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는데, texture는 조직이라고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금속 조직, 재료의 조직 이런 거하고 조금 이미지가 겹치고, 형상이라고 하려다 보니까 또 기하홍차하고 좀 겹치고, 표면 구조 이렇게 또 번역을 하려다 보니까 이거는 건축 구조물하고 또 이미지가 겹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텍스처라는 것은 번역을 딱히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텍스처는 그냥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텍스처를 여러분한테 만약에 번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라고 하면 이게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또 의견도 있을 수가 있죠. 굳이 그걸 뭐 번역할 필요 없이 그냥 텍스처를 텍스처라고 표현하면 어떠냐, 그죠?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표면 텍스처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표면 텍스처라는 용어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국어사전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네이버 국어사전이에요. 객체의 표면에 대해서 육안으로 보이는 모습을 특성 짓는 속성들의 집합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측정학적인 의미 ISO 21920-2에서는 서페이스 텍스처를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규정된 프로파일에 포함된 기하학적 불규칙성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거 기하학적 불규칙성은 geometrical irregularities 요게 이제 기하학적 불규칙성이에요. 그런데 이 표면 전체에 대해서 기하학적인 불규칙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표면 텍스처, 표면 거칠기 요거는 어느 구간을 측정을 한 거죠. 이 표면 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규정된 프로파일, 그죠? 스케일 리미티드 프로파일 안에 포함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그 구간 내에 포함된 기하학적 불규칙성 이게 뭐예요? 기하학적 불규칙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거칠기, 파상도, 그 다음에 형상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표면 텍스처다. 그래서 국제규격의 용어는 변경됐지만 현업에서는 관행적으로 표면 거칠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 KS 규격도 이게 5년 만에 한 번씩 이제 번역된 것이 개정이 되다 보니까 아직 규격이 다 아까 본 것처럼 뭐 조직, 결, 텍스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국제 규격에 따라서 표면 텍스처라는 용어 요거를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고요. 이 자리에서도 앞으로 이제 표면 텍스처라는 용어를 사용할 거다. 근데 지금 이 텍스처라는 용어를 비접촉 3D 표면에 대해 표면 거칠기 이거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지 3D 뿐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써왔던 표면 거칠기라는 것은 개념적으로 전부 표면 텍스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왜 표면 거칠기 측정기라고 얘기를 하느냐, 왜 진원도 측정기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거는 일본 제품이 많이 들어오면서 일본 제품의 그 표현을 표면 거칠기 측정기, 진원도 측정기 이렇게 쓰다 보니까 우리도 지금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일본 제품들도 영어로 표현할 때는 표면 거칠기 측정기 이렇게 안 하고 자기네 나름대로 서페이스 프로파일러
표면 프로파일을 재는 측정기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진원도 측정기도 roundness and form, 어떤 형상 측정기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이 표면 거칠기가 1941년에 처음 개발됐어요. 지금부터 약 80년 전이죠. 이 80년 전에 테일롭슨이라는 회사에서 이 표면 거칠기 측정기를 만들면서 이름을 Surface Roughness Tester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80년 지난 지금도 표면 거칠기 측정기라는 명칭을 쓰고 있고요. 이때는 정말 말 그대로 거칠기만 쟀어요. 거칠기. 근데 현재의 측정기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거칠기, 화상도, 형상, 이것뿐만 아니고 치수, R이 얼마다, 뭐 각도가 얼마다, 이런 프로파일을 다 측정을 해요. 그리고 기하공차, 이 중에 일부도 이제 측정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표면 거칠기 측정이라는 것은 너무 그 부분적인 이름이 되고 어떤 표면의 형상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이제 그런 측정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더 이상 표면 거칠기 측정이라고 하면 안 되고 표면 텍스처 측정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진원도 측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49년에 처음 이걸 만들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테일롭슨이라는 회사에서 이걸 만들면서 라운드니스 테스터라는 이름을 붙였고 이때는 실제로 진원도만 측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진원도뿐만 아니고 원통도, 진직도, 평면도 등등등등, 거기다 치수, 기하공차 이런 거를 다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진원도 측정기라고 80년 전에 70년 전에 이것 처음 개발 당시에 그 명칭을 계속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이것이 요즘 진원도 측정기로 측정할 수 있는 항목들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 뭐 진원도, 흔들림, 이거는 기본이고요. 뭐 원통도, 그죠? 동심도, 토탈 런아웃, 데이터 메이비로 해서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쪽 면에 이쪽 면, 이 부분이 되겠죠, 이건. 요게 지금 평면이잖아요. 여기 평면도를 재요. 평면도를 재고, 또 이 축에 대해서 직각도를 재고, 여기를 데이텀 C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반대쪽을 측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반대쪽 역시 평면 측정되고, 데이텀 C로부터 평행도가 측정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통의 표면을 측정해서 진직도를 재고 원통 전체의 원통도를 재고 이것을 D데이텀으로 해서 이쪽 직선을 측정을 하면 평행도가 나오겠죠. D데이텀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이쪽 평면을 재니까 이 데이텀 AB를 기준으로 어떻게 해요? 토탈 런아웃이 계산이 되고 이런 식으로 원통 형상에 대한 종합적인 형상, 기하공차
기압 편차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종합 측정기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3차원 측정할 때 사용했던 프로브, 이건 73년에 처음 개발된 모습인데요. 이때는 그냥 전체가 하나의 통째로 이렇게 됐었죠. 근데 지금은 요 프로브의 기능은 요 안에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지금은 어떤 자동 교환을 위한 조인트, 이렇게 교정을 다시 안 해도 정확한 위치를 찾아가도록 결합하는 이런 장치도 있죠. 그 다음에 이 프로브 헤드, 원하는 각도로 프로브를 회전시키는 이런 헤드, 이런 것들이 전부 종합이 돼서 이제는 프로브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프로빙 시스템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지금 요거는 관절형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배웠죠. 이런 식으로 옛날 것들이 지금 이미 다 용어가 변하고 기능이 변하고 새로운 형태로 발전을 했다. 원리는 비슷하지만, 그런데 이게 이제 규격과 현실 사이, 규격이 이미 다 바뀌었다 그랬죠. 20 몇 년 전에. 규격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에 용어가 변경이 됐는데, 이 현실적으로 현장에서는 측정기 명칭을 아직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대요. 그대로 사용. 옛날 거. 80년 전에 만들어진 용어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ISO 규격이 변경됐는데도 우리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그럼 왜 그냥 사용을 하느냐? 이거는 그렇게 써도 의사소통에 큰 문제가 없다 라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그냥 관행적으로 써왔으니까. 그래서 계속 그냥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쓰면은 앞으로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과거지향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미래지향 쪽으로 가기 때문에, 기존의 현장에서 습관적으로 그렇게 옛날 거를 썼다 하더라도 이제 여러분들은 새로운 규격, 새로운 용어,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정밀 측정을 전문적으로 배운 공학도로서 현장의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지 말고 과감하게 바꿀 건 바꾸고 발전할 건 발전시키고 이렇게 해야 된다. 단 기존의 질서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좋겠죠. 우리가 현장에 가면 항상 그런 문제에 부딪혀요. 야, 그거 뭐 먹고 사는데 지장 있는 것도 아니고 죽고 살 일도 아닌데 그거 뭐 프로브라고 쓰나 프로빙 시스템이라고 쓰나 얘기하는데 뭐 다 알아듣고 하는데 그거 무슨 문제라고 그걸 꼭 그렇게 프로빙 시스템이라고 써야 되겠느냐. 항상 그런 문제에 부딪혀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의식 속에는 항상 새로 변화되는 것을 현장에 적용시키려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는 위치가 됐을 때 변화를 시킬 수가 있겠죠. 안 그러면 그냥 옛날 그대로 앞으로 100년, 200년 세상은 변하는데 우리는 현장에 그런 관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예, 그것은 단순히 용어의 문제가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자세, 또 여러분들의 진취적인 어떤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많이 잠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그 향후에는 이런 관습에 익숙해져 있는 세대가 이제 다 교체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그 뉴스 같은데 그래서 그런 거 많이 이제 듣잖아요. 어떤 그 뭐 586이 간다, 그죠? 또 베이비 부머 시대의 인력들이 지금 많이 은퇴를 한다, 이런 얘기 듣죠?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있고 권력이 세고 하더라도 세월이 지나면 반드시 그거는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관습에 익숙해져 있는 세대가 교체가 될 때 여러분들이 주역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그때는 이런 미래지향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당장은 좀 번거롭고 힘들더라도 여러분들 회사에 가면 보나마나 옛날 거 그대로 쓸 거예요. 그리고 뭐 이거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하면 아까 그 얘기죠.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한데 자꾸 새로운 거 쓰려고 하면 자기가 괴로워. 그러니까 에이 뭐 편한 대로 살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발전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려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측정기도 뭐 표면 텍스처 측정기라든지 원통 형상 측정기라든지 뭐 프로빙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적절한 것을 항상 생각을 해놓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다 보면 여러분들한테 많은 기회가 와요. 이렇게 나처럼 강단에서 후배들한테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또 측정에 관한 어떤 규정이나 이런 거를 제정할 때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했던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해놨다가 뭔가 이렇게 발전적으로 변화하는데 기여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이런 걸 얘기를 좀 했어요. 자,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 어떤 취지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잘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여러분들의 뭐 학교 선배이기도 하고 인생 선배이기도 하고 지금 또 가르치는 입장에 있지만 조금 지나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나보다 더 여러 면에서 나은 인재로 발전이 돼 있을 거예요. 스승보다 제자가 더 발전한다, 뭐 이런 더 뛰어나다, 이런 한자 사자성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는 사람 있나요? 네? 그렇죠. 청출어람. 여러분들 청출어람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것은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부 저를 뛰어넘는 그런 훌륭한 제자들이 될 것이고 그때 여러분들은 오늘 내가 얘기한 거 그 다음에 우리 통합측정 시스템 시간을 통해서 공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또 여러분들 후배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또 배우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드는데 앞장서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